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핵심 정리 7번째 영상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익물권은 이제 한 방에 정리하자,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일단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인 거죠. 다만 목적에 제한이 있는데 어떤 목적이냐면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 개념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토지 사용권이니까 건물이 멸실되고 없어졌더라도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물론 지상권도 뭐예요? 물권이니까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겠어요? 대항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된 용익물권이니까 부정성, 수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이 지상권은 뭐 되지 않소? 소멸되지 않고요. 또 지상물이만 분리해서 뭐 할 수 있죠? 지상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도 있고, 또 건물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팔렸다 그래서 양도됐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고요. 따라서 지상권은 양도, 담보 설정, 임대 등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에 관해서 이제 지문이 하나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은근히 잘 틀린 부분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지상권의 특징들을 보는데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지상권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2년분의 개념에 대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전 토지 소유자와 양수인이 못 받은 그 지료를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없는 거죠. 양수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야지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존재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등기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새로운 지상권자 제3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도 없고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도 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이죠. 일단 최장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입장이고요. 최단기간은 보장을 해줍니다. 최단기간은 어떻게 보장됩니까?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만약에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을 보장해 주고요.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또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5년이 보장이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되고요. 또 만약에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치기인 15년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의 소멸입니다. 자, 이것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다만 지상권 설정자 입장에서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시는 것이 아깝다면 때려 부시는지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권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안 팔 이유가 없으니까 거부할 수 없다.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죠. 꼭 그래야 되느냐? 만약에 지상권의 소멸 사유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이 됐다면 이때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이제 누가요?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이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해야 돼요.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특히 지료를 2년치를 안 내서 소멸 청구하는 경우, 당한 경우에는 원상 회복해야 되겠죠.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지만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특수지상권입니다. 자, 구분지상권이죠. 자, 개념은 뭔가요?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가 설정하는 토지사용권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만약에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입니다. 일단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토지사용권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하고요. 이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를 정리해야 되는데, 자, 발생 원인입니다. 일단 우리 판례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게 원칙인 거죠. 근데 만약에 승낙 없이 묘를 썼다면 20년 지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합니다. 이거 상당히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승낙 없이 묘를 썼다면 그 사람이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고, 따라서 20년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이 취득시효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임야 거래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 처리에 대한 특약,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경매가 됐을 때, 임야가 경매가 됐을 때 기존의 소유자는 그 토지에 있는 임야에 있는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입니다. 일단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도 없고 등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공분이 존재하고요. 반드시 시신이 존재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효과죠. 자,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범위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주변 공지로 확장이 돼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새롭게 묘를 신설할 수 없으므로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합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원칙 무상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더라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최근 판례가 원칙적으로 무상이니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거 가능하고요. 이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2년치의 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약정 기간 동안만 존속합니다. 1년 약정을 하면 1년이고 10년 약정을 하면 10년인데 만약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이에요. 자,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어요. 자,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일정한 사유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자, 요건을 조심할 점. 자, 일정한 사유가 뭐냐?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된 경우를 우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는데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달라지거나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거나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는다. 이게 뭐예요? 법정지상권의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자, 요건을 좀 검토해 보자고요. 자, 공통된 요건인데요. 건물이 있으면 됩니다.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언제 같아야 되느냐? 일단 저당권 설정 시, 다시 말하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다. 그 다음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언제 건물이 있고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냐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으로서 매매 기타 사유 중에서 제외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타 사유라는 것은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대단히 양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인행의 실효, 다시 말하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최근에 시험 경향을 보면 이 원인행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로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원래는 토지가 공유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출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될, 외워야 될 판례예요. 첫째, 건물과 대지, 토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대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는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건물과 대지의 공동저당 설정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니까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철거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다만 건물과 대지, 토지의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만은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따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법정지상권 끊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되고 건물을 양도했을 때의 법률 관계입니다. 자, 을이 토지 소유자고요.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본 그 법정지상권에 관한 요건을 갖춰서 갑이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상태예요. 물론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취득하기 위해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을이 이 상태에서 이 토지를 정에게 팔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갑은 등기 없이 취득한 이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정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만 병에게 양도했어요. 이랬을 때 건물의 양수인인 이 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느냐? 취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갑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병에게 넘겨주려면 그때는 뭘 해야 돼요? 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건물이 양수인인 병은 아직 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한 거죠.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 병이 지상권이 없더라도. 왜냐? 자,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뿐이지 지상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갑이 계속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따라서 병은 갑을 대의해서 을에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은 이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병은 지상권도 없이 남의 땅을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토지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상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이죠. 자, 지역권은 뭐냐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라는 점에서는 지상권과 같아요. 그건 뭐가 다르냐?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이라는 거죠. 만약에 지상권이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라면 지역권은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고요. 특징이 있는데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요 토지,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 갑의 토지고요. 을의 토지고 여기에 뭐죠? 을의 토지고. 그래서 을이 만약에 요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의 토지 일부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했다면 요 편익을 받는 땅, 을의 토지를 우리가 요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을 주는 땅, 갑의 토지를 우리가 승역지라고 하죠.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일부일 수가 없어요. 한 필지 토지 전체라는 점이고요. 편익을 주는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더라도 작년 시험 문제 답은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이어야 한다, 일부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지문이 답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지만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의 특징을 보는데 지역권이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지역권을 가질 수가 있다. 또 작년 지문에서 지상권자는 지역권을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비한정성이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상권이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뭐는 가질 수 있죠? 지역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목적에 제한이 없다. 비한정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만약에 땅이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 병의 땅이 있어요. 자, 병이 만약에 요 도로로 나가기 위한다면 을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고 갑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면 도로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토지가 인접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갑의 토지와 병의 토지가 떨어져 있죠? 그래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뭘 할 수 있냐면 지역권은 비배타성을 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을이 요 갑의 토지에 뭐가 있습니까? 지역권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요 병은 요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을 중복해서 가질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객체,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
배타성이 없고요. 지역권은. 그 다음에 공용성을 띱니다. 자, 이렇게 지역권이 설정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 부분은 결국은 을과 병과 갑이 함께 쓰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공용성을 띠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을입니다. 자, 을이 지금 여기서 을이에요.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요역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또 승역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상태냐면 지역권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을의 권리 중에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승역지상의 지역권은 뭐가 되는 거죠?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이 있다. 따라서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쫓아가게 되고요.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소멸된다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소멸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지역권만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가분성입니다. 여기서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다수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문제인데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에요. 긍정적인 것이 뭐냐? 지역권을 취득하고 지역권의 소멸을 억제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몇 사람이 하면 되죠? 한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요. 부정적인 것은 뭐냐? 지역권을 소멸시키고 지역권의 취득을 억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권의 취득인데 원칙적으로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흔하진 않아요.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시효입니다. 자, 왜냐하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게 되면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지역권자는 스스로 뭐 하지 못합니까? 점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지역권은 점유 대신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 안에서 지역권을 취득시효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우리 판례는 계속되고 표현됐다는 이유로 지역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는 통로를 개설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뭘 할 수 있냐면 지역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충고권이 인정이 되지만 반환 충고권은 없다. 왜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물권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물권이지만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물권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 제거 및 예방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에게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줄 의무는 없어요. 용인할 의무, 수인할 의무만 있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만약에 특약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뭔가를 해직으로 의무를 부담했다면 이 의무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부담한다는 말은 승역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더라도 계속해서 그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만약에 이러한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냐? 위기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이 있는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요역지 소유자에게 위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요역자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대신 이러한 공작물 설치 등의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이 뭐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 용익물권이죠. 근데 전세권의 중요한 특징은 이 지급한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인정되고요. 또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용익물권이 되는 거죠. 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설정 등기입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했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전세권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데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전세권자가 인도받아서 점유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럴 필요는 없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하는 순간 전세권이 성립하는 거고요. 전세권자가 아직 인도받지 않아도 아직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설정 등기하는 순간 전세권이 유효하게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기 때문에 뭘 안 냈다 그래서 소멸 청구당하진 않아요. 다만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용도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고요. 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권이 인정되는데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첫째,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하여 경매입니다. 경매 신청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건물의 일부나 토지 일부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일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선 변제권은 일부 전세권자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물의 반환 및 전세권 등기 말소 서류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집을 비워줘야 된다. 왜냐하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 이행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 이행관계이므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으니까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목적물을 반환해주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서류를 교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존속기간입니다. 일단 전세권은 차장기간을 제한하고 있어요.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민법에서 유일합니다. 지상권도 지역권도 임대차도 채장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지상권도 지역권도 임대차도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해요. 오로지 전세권만 10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채당기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채당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년, 2년 보장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도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자도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만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1년이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1년이 보장되는 것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만 그렇다. 또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무조건 1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그때 비로소 1년이 보장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건물에 관한 전세권도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법적 맹신이죠. 자, 요건입니다. 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어요. 뭐 나가라는 등 또는 나가겠다는 등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게 전세권의 법정 갱신인 거죠. 주의할 점은 첫째,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등기할 필요가 없다. 왜요? 법정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요. 따라서 법정갱신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갱신했다는 이유로 갱신을 가지고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뀐다. 따라서 법정갱신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라 하더라도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백예별조는 몇 가지 추가적으로 기억할 것들이에요. 첫째,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요. 따라서 이 건물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죠. 일단 전세금이 경제 사정 등의 변동에 의해서 현실적이지 않으면 증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증액의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해요. 따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거는 주택임대차도 상가 건물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한 경우는 무제한이다.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3번,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처분,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비슷한데 다른 점은 뭐냐면 당사자 간의 설정이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우리가 지상권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양도 등을 할 수 있고 그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었죠? 금지시킬 수가 없었는데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제공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매에 대해서 정의할 거예요. 경매는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일단 경매가 됐을 때 우리가 뭘 판단할 줄 알아야 되냐면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용익권이 빠르면 소멸되지 않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용익권이 늦으면 무조건 소멸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용익권은 뭐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 물권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다시 한번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소멸됩니까? 무조건 소멸됩니다. 두 번째,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인 거죠.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더니 소멸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원칙적으로 배당 못 받습니다. 배당 못 받고 돈을 어디서 받냐면 경락인으로부터 반환받게 돼요. 자, 이 세 가지로 판단했을 때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죠?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배당 순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당해세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첫 번째는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배당을 안 받는다는 거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배당 순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이게 배당 순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니까 결국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에게나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는 권리에게만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만약에 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라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권자가 부속시킨 물건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을 하면 이미 집주인인 전세권 설정자 소유가 됐기 때문에 매수, 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뭐로 가냐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부속시킬 당시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켰다면 그때는 뭘 할 수 있는 거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합되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켜야 되고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고요. 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물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형성권이므로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을 한 방에 다 정리했고요. 이 정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맞는 다음에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